자, 이제 수업할게요. 자, 오늘 64쪽 펴시고요. 자, 이 교재가 겨울방학 교재인데 이제 고전, 한문, 경제 이쪽에 집중한 교재인데 어느덧 이번 주가 이 교재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 대표성 있는 지문들을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 학원 교재의 특징은 기본적인 교재들을 공부한 다음에 확인 학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거 수업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확인 작업을 해야 되겠지? 다음 주에 그래서 니네 리비진이라는 거 다시 복습하고요. 정규 교재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 내세요. 알겠죠? 응? 내면 줄 거예요. 알겠지? 그거 잊지 말고요. 자, 오늘은 7. 구운몽이란 작품, 기본 작품으로 선정됐고요. 선정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무슨 류의 작품이거든요.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는데 일단 8번은 니네가 이제 뒤에 가면 어차피 알 거니까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그 구운몽이고 하나는 저기 옥루몽이라고 합니다. 둘 다 뭘로 끝나요? 구운몽, 옥루몽. 몽자로 끝나지? 자, 딱 봐도 이거는 한자지?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지만 지금 한자를 한자대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은 니네가 한자를 적을 수 없어도 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몽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지냐면 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꿈과 관련된 소설이에요. 몽자류 소설보다는 중요한 게 환몽구조라는 요거 있죠? 요 용어 알아두세요. 보통 구운몽은 이런 환몽구조를 대표하는 소설이에요. 물론 환몽구조가 이전에 설화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소설을 통해서 구성화시킨 것은 김만중의 구운몽이 최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환몽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데 요 용어 알아도 그럼 환몽구조가 뭐냐면 그래도 조금 구운몽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알아도 환몽구조는 액자식 구성이에요. 일종의 액자식 구성인데 액자식 구성이 뭔지 알아? 이야기가 있고 또 내부 이야기가 있고 또 다시 외부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지. 외부 이야기 잠깐 그리고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 이게 메인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다시 외부 이야기로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 자, 요 큰 틀에서 외부 이야기가 현실 세계고 내부 이야기가 꿈속 세계고 외부 이야기가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액자식 구성을 우리는 환몽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꿈꾸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 굉장히 재밌는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환몽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요즘도 이런 구조 있나요? 없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촬영합니다. 얼마 전에 니네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사실 알고 봤더니 현실 세계에서 뭔가 진짜 꿈인지 몰랐죠. 꿈인지 몰랐는데 현실 세계에서 걔가 죽는 걸로 처리됐는데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알겠지? 거기서 이제 기절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있었는데 걔가 꾼 꿈으로 처리됐어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현실 세계 잠깐 보여주다가 그 주인공이 꿈속 세계에서 다른 인생을 살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는 웹툰에도 많이 나오고요. 알겠죠? 물론 그게 처음에는 꿈인 줄 몰랐던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런 구성 취하면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욕하기도 하거든요. 이해돼? 자,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결국 의미 있는 주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보통 구운몽이 원조인데 현실에서 꿈에 들어가지? 요걸 인몽이라고 해요. 깨어나는 걸 강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인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몽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 일단 구몽 워낙 중요하니까 먼저 성진이 볼게요. 현실 세계 주인공 이름은 성진이에요. 그래서 꿈으로 들어가면 얘가 양소유가 됩니다. 다시 깨어나면 성진이가 되지? 자, 근데 법칙이 있어요. 성진이는 밑에 보시면 불교적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소설은 중심되는 가치관이 불교적 가치관인데요. 성진이의 신분이 승려라고요. 불도에 정진하는 승려라고요. 얘는 욕망을 절제하고 불도에 정진해야 되겠거든? 근데 이 성진은 혈기왕성한 젊은입니다. 조선사회에 사내로 태어난다는 것은 봐봐, 나라를 위해서, 알겠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치? 출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와 권세를 누려요. 그리고 미인들과 같이 교류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성진이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것 때문에 성진이는 스승님한테 들켜서 벌을 받고 양소유로 환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양소위는 유교적인 건데 전형적인 영웅 소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비가, 그러니까 사대부가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웅담, 연애담이 나와요. 이거는 유교적인 입신양명 사상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일반적인 영웅 소설 있잖아. 자, 그러면 출세하고 미인들과 결혼하고 끝! 행복하게 끝났더라, 이런 얘기지. 근데 구목은 독특한 게 이 모든 게 사실 해보니까 별로더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느끼는 부분이 나옵니다. 됐지? 그런 즈음에 꿈에서 깨었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욕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욕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을 실현하는데 불도에 정진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성진은 불교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했지만, 그래서 그 반대되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불교적 가치관이 더 낫더라, 이런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되게 독특한 것은 여기서 성진이로 살아가는 거 있죠. 이 성진이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천상계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오히려 양소위로 살아가는 이 인간이 바로 보면 인간계예요. 이해돼? 자, 그러니까 어떤 구성이냐면, 봐봐. 성진이가 꿈을 꾼다. 인간으로 나와 있지? 알겠지? 꿈에서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성진이가 하늘나라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된 현실 세계가 오히려 꿈 같아. 꿈속 세계 같아. 그리고 인간계가 오히려 우리들한테 맞는 현실 세계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인지는 모르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요 구조를 우리는 환몽구조라고 하고, 이런 재미난 구성 속에서 주제가 다른 영웅소설하고 달라요. 결국 욕망을 추구하지 않아야 될 승려를 주인공을 했는데 걔가 다시 사대부가의 남성으로 태어나서 승승장구한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출세하고 미인들과 결혼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더라라는 내용. 알겠지? 그래서 조선시대 소설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불교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그런 것들을 긍정하거든. 그게 행복한 결말이거든.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목부터 볼게요. 이 제목, 내신에 구운몽이 많이 실려 있거든. 그래서 이 구운몽은, 자, 이 제목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구는 숫자 9. 등장인물 말하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양소유와 팔선녀 그래가지고 주인공 9명인데, 중요한 건 남자 주인공 1명에 9명의 여성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야, 이 잘난 주인공, 남성 주인공이요, 현실 세계에서 8명의 미인과 다 교류하고 결혼해요. 알겠죠? 혼양을 맺는다는 거야. 물론 정식 부인은 2명밖에 안 되고 6명은 첩이지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운 그랬을 때 이 운은 자, 여기서 운은 구름이란 뜻인데, 동양에서 구름은 금방 사라지는 거거든? 덧없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돼 있어요. 덧없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인생무상이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자, 도전시가나 요 구운몽 같은 소설 나오는데, 자, 무조건 자연친화라든지 아니면 출세만을 요구하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덧없더라라는 주제도 조선시대 시가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생무상은 덧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주제와 관련된 거고, 몽은 환몽구조 말하는 거야. 알겠죠? 꿈이니까. 구성은 환몽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운몽은 직역하면 9 구름 꿈, 이런 뜻이거든. 의역하면 9명이 꾸는 덧없는 꿈, 구름 같은 꿈, 이런 뜻이에요. 자, 됐지? 그러면 중요한 건 꿈속에서 삶이 일반적인 영웅담과 연애담인데, 대부분의 소설들은 그런 것들을 긍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덧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꿈에서 깬 뒤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 욕망을 절제하고 불도에 정진해서 결국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거든. 자, 됐습니까? 그리고요, 요거 알아도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는 인생무상인데, 밑에 거 몰라도 돼요.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만 알면 됩니다. 인생무상, 일장춘몽, 남가일몽, 요거 한자성어 많이 나와요. 됐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있잖아. 그 한자성어 일장춘몽, 남가일몽, 그러면 인생무상이라는 뜻이고, 인생무상은 뭔데요? 인생은 덧없다는 뜻이에요.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구운몽은 굉장히 긴 소설이에요.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니네 교과서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추가해야 되는데 니네 문학교과서나 국어교과서에 구문목 많이 실리거든. 가르칠 만한 내용이 담겨있는 거거든. 교훈적인 주제가 담겨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일반적인 틀에 맞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냐면 구문목은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 혹은 꿈에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그 둘 중 하나가 많이 실립니다. 이제 이 사람이 왜 꿈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 고뇌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꿈에서 현실로 돌아와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보통 교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속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거든. 생략! 알겠죠? 보통 교과서에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 얘가 뭘 잘못했길래,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길래 꿈으로 쫓겨가는지, 요거 일부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인몽 파트라고 하거든. 요것도 알아고.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몽이라고 하는데, 이 인몽 파트 일부, 생략, 꿈속 세계는 생략, 그 다음에 꿈에서, 이 인생이 별로인 것 같아요. 알겠지? 별로인 것 같아요. 덧없음을 느낄 때 다시 꿈에서 깨어나서 불도에 정진한다는 강몽 부분 있죠. 강몽은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주제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교과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도 인몽 파트하고 강몽 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시남정기와 더불어서 구운몽은 정말로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구운몽도 수능에 많이 출제됐어요. 알겠죠? 뭐 많이 출제돼서 2번 이상인지 알겠지? 아직 4번까지 나온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구운몽은 어느 파트가 많이 나오면 굉장히 긴 이야기거든. 자, 아까 인몽하고 강몽하고도 이 꿈속 세계 그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꿈속 세계 그 자체는 결국은 크게 주제와 관련은 없지만 이 양소희라는 사람이 어떤 공적을 세우며 어떤 연애담을 보여주는지 흥미로운 내용이 되어 있거든. 그 대신 그건 앞뒤 줄거리 없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남녀 간의 연애를 성립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을 세우는지 그거 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비중이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은 세 파트. 이 파트, 인몽 부분, 강몽 부분 이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꿈의 내용 그대로. 꿈의 내용 그대로 나온다면 어휘가 어려서 그렇지 사실 사건은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선생님하고 하는 부분은 바로 강몽 부분이 되겠어요. 이 파트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확인학습에는 꿈속 이야기 중에서 특정한 한 여인과의 연애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확인학습 지문은 결국 인몽 부분. 성진이가 욕망을 추구하다가 스승님한테 걸려서 쫓겨나는 부분. 알겠죠? 골고루 실려있는데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것은 바로 강몽 부분 요거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꿈속 세상에서 연애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서 구운몽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거든. 이게 되게 특이한 건 구운몽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꼭 구운몽뿐만 아니라 고전 소설에서도 특정 등장인물들이 나와가지고 길게 대사를 나눌 때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불러요. 소설자가 이름으로 불렀다가 반직으로도 불렀다가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 그리고 호칭어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에요. 육관대사와 양소유예요. 알겠지? 육관대사가 누구냐면 성진이의 스승님이고요. 양소유가 바로 꿈속에서의 성진이에요.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1번, 2번 표시한 거는 문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지? 양소유는 근데 육관대사를 못 알아봅니다. 성진이일 때만 육관대사가 스승님이거든. 근데 육관대사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진이의 꿈속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꿈속 세상이 양소유한테도 성진의 삶을 기억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육관대사는 성진의 스승님으로서 굉장히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볼게요. 자, 사부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자, 사부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노승이 웃는다고 했지? 그럼 사부로 지칭된 사람이 바로 노승이에요. 자, 노승 그랬을 때 노자가 늙을 노자지? 그 승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승려입니다. 늙은 승려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평생 알고 지낸 사람 몰라보시니? 라고 했는데 귀인은 있기를 잘합니다. 그 말이 맞네요. 귀인이 뭔지 알아요? 귀한 사람. 귀하게 된 사람은 옛날 인연이 있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상대방을 조롱하는 말이겠지? 그랬더니 양승상이 자세히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 양시성 가진 승상인데 승상은 버스 이름이에요. 진짜 귀하게 된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 볼게요. 사부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분명히 이 말은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니 평생 알고 지내는 사람은 몰라보다니 귀하게 되니까 사람 몰라보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평생 알고 지냈다는 것은 황당합니다. 자, 봐봐. 이거는 2번 옆에 쭉 보세요. 이거 1번 이렇게 쭉 보세요. 이거는 양소유가 기억 못하는 삶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저거는 현실계에서의 만남. 현실계는 바로 성진이의 삶이거든. 양소유, 양승상은 여기 봐. 여기 1번. 양승상은 성진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1번 노승은 양소유의 현실에서의 삶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관대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양승상이 자세히 보니까 기억 보세요. 기억. 내가 지난번 토본을 정벌 할 때 꿈에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어요. 꿈에 동정 용궁이라는 데 다녔어요. 용궁이 있어요? 되게 신비로워요. 알겠지? 용궁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올 때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거 보았는데 노승이, 여기서 상대방이 노승이에요. 노승이 그 노화상 아니냐? 여기서 화상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화상이 저 노승이고 노화상이 저 노승인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웃긴 건 이겁니다. 웃음 많이 나치 근데? 내가 토번이라는 걸 정벌할 때, 자, 니네 이분 봐봐.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했다는 것은 은근히 이 사람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은근히 자기 공적을 잘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정벌할 정도로 뛰어난 거죠. 옛날에 저 토번 정벌할 때 그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본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황당하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토번 정벌할 때 말이에요. 꿈에 동정 용궁에 갔다 왔는데 그때 어떤 노화상을 만났는데 당신 아니야? 이런 식으로. 봐봐. 이게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되게 황당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내 꿈속에서 나타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자, 어쨌든 여기서는요. 요 단어 바로 묶고 있는 부분 중에서 몽중몽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요 단어의 뜻을 알아주세요. 선택지에 몽중몽 나오면 꿈에를 동그라미 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보기에 나와요. 구몽은 보기에 환몽구조라는 게 나와요. 양소유가 꿈속 인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 양소유가 또 꿈을 꾸죠. 꿈속 인물인 양소유가 또 꿈을 꿔. 그게 몽중몽입니다. 우리는 드물지만 가끔 살면서 꿈에서 확 깨어났는데 그것도 꿈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경험은 많이 못했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많이 나와요. 알겠죠? 보통 공포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가위를 넣어서 깼는데 그것도 가위야. 자, 그런 것처럼 양소유의 삶이 꿈인데 또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게 몽중몽이고 용궁에 갔기 때문에 이게 전기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용궁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전기적 요소입니다. 자, 이제 노승이 박장대소하면서 올래 오라. 근데 꿈속에서 잠깐 만나는 거 기억하고 10년을 같이 살던 일을 왜 기억 못하냐라고 했는데 10년을 같이 살았던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로 뭐니? 이거는 성진의 삶이에요. 이거는 성진과 육관대사. 당연히 기억 못해요. 양소유는 꿈속 인물이기 때문에 성진이의 꿈속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 못하겠지? 그러니까 성진과 육관대사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노승은 꿈속에서 나타난 인물이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일을 자꾸 깨우치고 있는 거지? 되게 비범한 인물이에요. 초월적인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승려는 양소유로 하여금 성진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성진이 승상이 망연자실해 가지고 소유 말해요. 소유. 여기서 양승상 이름이 양소유예요. 소유는 15, 6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난 15, 6세 이전에는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고 16세의 과거 급제. 대단합니다. 16살의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관직에 있었고 동쪽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갔고 토번을 정벌했고 야, 이거 대단한 능력자예요. 알겠죠?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했건을 언제 당신과 10년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 인생 쭉 얘기하면서 나는 바쁘게 살았거든? 당신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뭔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 2번이라고 적혀있지. 2번 볼게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 양소유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양소유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지난 생애를 가지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인 양소유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꿈속에서의 양소유의 삶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볼게요. 대단하지 않나요? 16세 과거 급제, 그리고 관직에 올라서 한나라의 사신으로 갈 정도고, 그리고 토벌이라는 나라를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만약 영웅이에요.
자, 요약적으로 제시했고 이걸 통해서 양소희가 대단한 능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노승이 또 웃어요. 상공은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 말하는 건데 여기선 양승상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했네요 라고 했는데 뭔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 양소희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 그거 꿈이란 얘기예요. 알겠지? 너 아직도 꿈 못 깼구나 라는 것은 네가 지금 얘기했던 삶이 봄의 꿈, 일장 춘몽이란 얘기예요. 자,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3, 요 3, 요거 양소유수의 삶을 가리키는 거고, 그럼 결국 여기서 춘몽은 일장 춘몽을 말하는 걸로 양소유의 삶이 그만큼 무상한 것, 덧없는 것,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랑처럼 얘기했던, 그리고 네가 억울하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양소유의 삶은 가짜 삶이다. 알겠지? 야, 아직도 너 꿈 못 깼구나. 그 인생이 진짜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 알겠지? 지금 노승이 말하는 거는 양소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꿈꾸기 전에 성진이의 삶과 관련된 거거든요. 되게 기묘해 이게. 자, 근데 이 승상은 잘 봐. 승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춘몽 깰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잘 봐. 이거는 별로 필수는 안 돼. 한번 생각해. 만약에 양승상이 자기의 인생이 있죠. 저기 쭉 얘기했잖아요. 나 공도 많이 세웠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안 그래? 그럼 이 삶에 대해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희한한 일이죠. 어떤 못 보던 사람이 나타나서 너 나 몰라? 자꾸 너하고 10년을 같이 살았다? 미친 소리 하고 있지?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니까 그거 전부 다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꿈 못 깼네라고 생각. 그러면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양승상은 춘몽을 깨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양소희는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뭔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는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해가지고 봐봐.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돌란간을 두드렸더니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 누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거 봐봐. 돛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좀 비범한 사람이야. 알겠지? 육관대사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돛을 부려요. 보세요. 육관대사가 술법을 이용해서 양소유를 현실의 성진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전기적 요소, 즉 전기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전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봐봐.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로 희롱합니까? 라고 했는데 말도 마치지 못하고 구름이 거쳐요. 말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구름이 확 바뀌었는데 장면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노승은 뭐 양수의 반응을 듣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알았어 꿈 깨게 죽게 하고 뭉게뭉게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화면이 확 바뀝니다. 자, 구름이 거쳤는데 이 구름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름이 거치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시하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진술인데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승 이제 없어요. 노승 광고도 없어요. 팔랑자도 없어요. 8명의 여자도 없고요.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줄 모르니 아직도 승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승상의 집, 승상은 되게 높은 집이지? 자, 봐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은 없어졌대요.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은 이건 양소유의 삶이거든? 꿈속에서의 부귀영화 없어졌어요. 분명히 뭔가 바뀐 거예요. 대신 자기 몸이 작은 남자에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이해돼? 그러니까 대승상으로서 높은 데와 많은 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요. 자, 지금 현실은 굉장히 작은 남자에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뭔가 바뀌었다는 게 짐작되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여기 이제 외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양 묘사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가깝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거든. 이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선비의 외양이 아니야. 염주 차고 머리를 빡빡 밀었지. 이해돼? 머리를 깎았지. 그게 승려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 7번이라고 나왔는데 7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외양 묘사를 통해 현실로 돌아온 성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얘는 더 이상 아까 출세했던 양승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승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염주, 머리털이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한 벌레,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여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친다. 아직까지 해가 안 떴어요. 사람은 잠을 언제 자? 좀 있으면 늦어서 자겠지?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진이는 꿈을 꿨는데 양소희 꿈을 꾼 거잖아. 아직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보통 있잖아, 이런 한번 구조의 특징은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지나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해 보여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 6번 시간의 흐름인데 이제 새벽이에요. 많이 새벽이 되어 가는데 하룻밤의 꿈이란 걸 보여주는데 그만큼 양소유로서 살았던 것이 평생의 인생이거든. 양소유로서 아까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았지? 근데 그게 다 꿈인데 인간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전부 다 한순간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룻밤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소유의 삶이 그만큼 덧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됐지? 자,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보니까 이 7번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자, 아까 여기 보시면 노화상 나왔지? 노화상. 그럼 화상이 뭐길래? 화상이 승려예요. 알겠지? 화상은 한자로 승려를 말하는 건데 노화상은 늙은 승려, 소화상은 남녀노소 그러잖아요. 노화상은 늙은 승려고 소화상은 젊은 승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지? 소화상은 젊은 승려.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젊은 승려의 신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다. 여기서 대승상은 자, 꿈속에서의 양소유 말하는 거거든? 양소유 말하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었어요. 자,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거 머리털하고 이거 보니까 나는 젊은 승려네. 절대로 대승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앞으로서 내 몸이 말이에요. 연화도량의 성진행자임을 알았다. 드디어 내 자신이 성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연화도량이 뭐냐면 연화도량은 성진이가 사는 곳이지 승려가 어디 살겠어요? 절에 살겠지? 그래서 연화도량은 절 말하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그게 묘한 거는 성진이가 지금 불도의 정이라는 승려 그러지만은 여기 주변에 보면은 육관에서도 막 돛을 부리고 있지? 그리고 이웃 사촌이 8선녀 이런 사람들이거든? 하늘나라예요 여기가. 알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초월적인 세계예요. 자, 그런 다음에 생각합니다. 성진이가 생각해요.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님께 책망 듣고 풍독,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양가, 여기서 양가 나오는데 여기서 양가는 얘가 양소유였잖아. 양씨 집안 말아. 알겠지? 양씨 집안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 한 후 출장 입살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즐기던 것 역시 이것도 양소유의 성공한 삶이거든. 예. 자, 요게 성공한 삶이거든. 여기 보세요. 8번. 꿈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세속적 욕망을 실현하며 살았던 생애를 역시 어떻게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요약적으로 전달했지만 여기서도 요약적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화려한 인생이 뭐다? 하룻밤 꿈이에요. 하룻밤 꿈이에요. 하룻밤 꿈이라는 것은 결국 허탈하다는 얘기죠? 이 평생의 사실은 꿈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는 세속적 삶이 그만큼 하룻밤 꿈에 불과한 덧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알겠지? 이건 주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있잖아. 지금 한번구조로 드라마를 처리하자면 예고도시 그렇게 처리하면 이 모든 게 꿈이더라 그러면 욕 많이 먹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거잖아.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게 다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한번구조, 구몽은 한번구조로 처리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있죠. 영웅이 되어서 공적을 세우고 6명의 8명의 위인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환상하냐?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하룻밤의 꿈에 불과했다는 것은 인생사 다 덧없다는 그런 얘기거든. 부질없다는 그런 주제의식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부기와 주제 바로 나오네요. 인간부기와 남녀 정옥이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한 것이로구나. 그래요. 꿈의 의미를 바로 파악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부님께서 일부러 이 꿈을 꾸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꾼 게 아니야.
꿈을 꾼 것은 바로 밑에 있죠. 스승님의 의도인데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깨달음? 요거.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뭐다? 허무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은 부질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동의하기 힘들고 나도 동의하기 힘들어요. 저는 세속적인 욕망 추구하고 살고 싶잖아요. 근데 니네가 이 구멍 전문으로는 진짜 여한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지위까지 다 올라가고 공이랑 공을 다 세우고 알겠지? 그리고 연애도 야 아름다운 여성 8명과 후회 없이 연애를 하고 다 맺어졌어요. 그 8명이 화목하게 조심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재미없어요. 그래도 양소유는요 그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별거 안 돼요. 이 모든 것에는 죽음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축구는 다 허무한 거고. 자 어쨌든 양소유 깨달음의 핵심은 꿈을 통해서 뭘 깨달았나?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부귀, 그 다음 남녀 간의 정 이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예, 자 부질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육관대사가 소리를 질러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어떠하냐? 이건 뭐니? 너 깨달음 얻었니? 이런 얘기거든.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미 깨달았습니다. 자 뭘 깨달았을까? 요거예요.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하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 성진이는요 세속적인 욕망 같은 거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됐지?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렇다가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부께서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 지나도 갖기 어렵습니다. 자 말을 쉽게 볼게요. 저 깨달았어요. 스승님의 깊은 뜻 알았습니다. 아니 스승님 내가 그릇된 영광을 가졌으면 인간 세상에 내쳐서 알겠지?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데 꿈으로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진이가 양소유가 된 거는 처음에는 꿈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꿈인 거예요. 잘 봐봐. 내가 만약 이거죠. 내가 이 사회체제 반항이야. 그리고 부모님한테 엄마 나 학교 때려칠래. 알겠지? 뭐 하게?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라? 라고 했죠. 진짜 근데 그래라?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60년 후 보니까요. 내 인생이 남들하고 너무 다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알겠지? 되게 초라하게 됐어요. 안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나 돌아갈래 할 수도 있겠지? 만약 그럴 때 갑자기 막 울다가 지쳐서 일어났으니까 고등학생이죠. 그렇죠? 고등학생이죠. 야! 이게 뭐냐? 그게 꿈이니까 뭐예요? 다인 거죠? 꿈은 되돌릴 수 있는 거잖아. 예. 근데 만약 그게 꿈이 아니라 진짜였다면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진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소유를 살았던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꿈을 꾸게 했군요. 고맙다고 하는 겁니까? 별로 양소유의 삶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치? 꿈을 꿔서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인간 세상으로 환생시켜주고 진짜 경험하게 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가다 흥을 타고 무슨 관계가 걸려? 자 봐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 하는데 너 꿈과 세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네? 뭔가 질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봐. 장주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다시 장주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장주는 그 유명한 철학자 장자 말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아마 장주는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이걸 호접지몽이라고 해요. 되게 유명한 고사입니다. 자, 이 호접지몽인데 이 호접지몽 고사는 요걸 말하는 거야. 예전에 그 장조가 나비 꿈을 꿨거든? 생각하는 거다. 내가 왜 나비 꿈을 꿨을까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답을 낸 게 뭔지 알아? 내가 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쪽 생각에만 치우치게 되면 갈등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육관자도 말합니다. 어느 것이 거짓된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꿈이냐. 그 육관자사는 정말 피곤하네요. 야,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데,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인데. 뭔 말이냐면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진이한테. 구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알겠지?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진이는 이 말을 듣고 순순히 따릅니다. 성진이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게 싸우니 사부는 설법 베풀어 제자를 하여금 봐봐 깨닫게 하소서. 이 말은 가르침을 주소서. 뭔 말이냐면
성진이가 깨달은 건 세속적인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말실수했어요. 그게 꿈이라서 참 다행이에요 라고 했죠. 근데 사모님이 너 아직 꿈에서 못 깼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지금 꿈을 꾼 것 같아? 얘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호접지멍 얘기를 하면서 야 장자님이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 그러는데 야 나비가 자기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고서도 모르냐 이런 얘기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넌 아니? 이런 얘기잖아. 아 그치? 이거 진짜 알듯 말듯한 얘기인데 성진이는 꾹 참고 꼭 참고가 아니라 성진이는 정말로 스승님을 존경하나 봐. 죄송해요. 근데 나는 아직 그거 모르겠으니까 가르쳐달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계속 육관제사가 말하는 것은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가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성진과 소유가 어떤 게 참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소유로서 양소유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꿈이라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소유가 바로 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뭔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가르침을 또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제 문제 풀어보는데 문제 풀기 전에 원리 체크는 요거 한번 적고 가세요. 니네가 적으세요. 여기서는 꿈과 현실에서의 인물을 대응하는 건 1. 양소유하고 노승이 나왔는데 깨고 난 이후로는 양소유가 성진으로 노승이 육관대사로 바뀝니다. 공통적으로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로 노승과 육관대사예요. 알겠지? 양소유하고 이 성진이는 육관대사 노승에게 대항하지 않고 알겠지? 순순히 그 말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 봐봐. 노승도 마찬가지야. 너 꿈 못 깼네? 너 나 몰라? 라고 했을 때 화내지 않고요. 그러면 꿈 좀 깨게 해주세요. 순순히 따르고 있지? 여기서도 저 깨달았어요. 다행히 꿈으로 깨닫듯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너 이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뭐가 꿈이고 뭐가 현실인데? 죄송해요. 그럼 가르쳐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알겠지? 자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니네가 적어보시고요. 문제 푸는데 2분 줄게요. 시작해보세요. 자, 볼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거는 교재가 딱 정해졌지? 다양한 질문들 푸는데 그냥 문제만 푸는데 집중하지 말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 항상 우리 지문 접근은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정리할 때도 문제를 풀어보고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경험상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더라 이런 것도 전달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독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답 정리하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1번이 틀렸다면 뭐가 틀렸을까? 내적 독백이 아니라서 틀렸을 수도 있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서 틀렸을 수도 있고 하나는 맞고 하나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정확하게 볼게. 내적 독백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왔지? 생각한다고 나왔지? 생각하니까 내적 독백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스승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라는 거잖아. 긴장감 유발되는 건 아니죠. 요건 맞지만 요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대화예요. 알겠지? 봐봐. 꿈에서의 대화 나옵니다. 노승과 양승상의 대화.
그 다음에 꿈에서 깬 후에는 육관대사와 성진의 대사가 나오지만 그것이 대립관계를 상성하다고 보기는 힘들겠지. 그지? 대화가 주된 내용이지만 자 대립의 양상이 심화된다. 이건 틀렸고요. 묘사가 뭔지 알지?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서술하는 건데 장면이 전환되고 있으면 드러내고 있다는 건데 바로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는데 자 어떤 소설 보면은 그냥 깜짝 놀래 잠에서 깨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구운몽은 잠에서 깬다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은근히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음을 묘사해요. 알겠죠? 그리고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이 이제 대승상이 아니라 승려 같다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외양 묘사의 방식을 통해서 장면이 전환됐음을 암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파트냐면은 여기 뒤 구름이 거치는데 여기 별표 치는 거 있죠. 구름이 거치는데 뒤에 읽어보시면 장소가 바뀌었고 외양도 바뀌었거든. 그래서 이쯤 되니까 여기서 깨어났는데 이쯤 되면 여기 봐봐. 이제서야 자기가 성진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앞부분에 이 사람이 성진이라는 암시를 줘요. 머리 깎았죠. 염주 찼죠. 그리고 공간이 작은 남자지. 팔랑자 사라졌고 높은 데도 사라졌고 등등. 알겠지? 그 맞네요. 자, 구체적 시대적 배경은 없습니다. 구체적 시대 상황 안 나오고요. 그리고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도 없어요. 물론 구운몽도 서술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 지문에는 없다고요. 알겠죠? 오히려 양소유의 심리, 양소유는 인물이에요. 심리가 저기 서술자가 아니고요. 양소유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서술자가 지 생각 드러내지 않아요. 지난주에 콩쥐 파트 이런 데 보면은 어찌 자 봐봐. 그 서술자가 그러잖아. 어찌 불쌍하지 아니하기요. 뭐 이런 식으로. 흉악한 속마음을 어찌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그 서술자가 말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다음. 자, 요거 볼게요. 이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참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체크한 이유가 있어요. 체크한 이유. 회의란 단어 알아주세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회의가 뭔지 알아요? 미팅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회의와 부정할 때 이 회의는 의심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회의적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나는 그걸 이제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난 회의적이야. 이 말은요, 네가 하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의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뭔지 알게요? 야, 나만 믿고 여기 투자하면은 큰 돈 벌 수 있어. 글쎄, 난 회의적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글쎄, 난 네 말에 회의적이야. 회의적이라는 것은 의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봐. 여기서는 구운몽은 이걸 봐봐. 이건 활용하면 되는데 구운몽은 회의와 부정의 과정이 나온다는 건데 첫 번째 회의의 부정은 자, 참고하세요. 성진이에요. 꿈속임이 아니라 현실 속임을 성진이가 어디에 호기심을 가져요? 세속에 호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승려가 말이에요. 세속에 호기심을 가지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모범적으로만 살아가요? 알겠죠? 사람이 어떻게 모범적으로만 살아갑니까? 너네 위대한 인물도 보면 어릴 적에 하지 말라는 것에 호기심을 가졌다가 크게 혼나고 깨달음 얻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인도의 최고 성인이 마하트마 간디 알고 있죠? 그 사람 위인전기 읽어봤어요? 그 사람 위인전기 보면은 진짜 하지 말라는 거 한다고 아버지한테 굉장히 막 혼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혼나는 게 아니라 혼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간디가 왜 그걸 안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거기서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세속의 호기심을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젊은 승려가 세속적인 욕망을 갖게 되자 내가 몸담고 있는 불교의 세계에 대해서 회의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거 왜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소율이 생겨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결말 부분에는 다시 불교적인 삶으로 돌아왔지? 근데 분명히 사부님한테 이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데? 인간 부귀가 남녀 적용이 부질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진이는 처음에 뭘 부정했냐면은 불교적인 가치관을 부정했어요. 그치? 그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한 다음에는 다시 성진이 돌아왔지? 후회 없어요.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하지. 이제는 세속적 욕망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육관대사가 얘기하는데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은 육관대사가 말하는 것은 참과 거짓 이런 이분법적 구분 회의하라는 거예요.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쉽게 말하면 뭐가 정답이고 뭐가 오답인지 구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불교는 항상 그래요. 불교는 정답 없습니다. 근데 스님들한테 뭐 물어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든요. 스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보면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살고 싶으면 그럼 그렇게 살아봐.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정답이 없어요.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도 회의하고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진이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5번. 요 미음은 마지막에 내가 어리석으니까 깨닫게 하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은 바로 세속적 가치의 회의와 부정. 이건 성진이가 도달했죠. 근데 세 번째 회의와 부정은 육관대사가 깨달으라고 촉구하는 거잖아요. 알겠지? 아직 성진이가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미음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잖아. 깨닫게 하소서, 설법을 베풀어서 깨닫게 하소서. 이 말을 보기대로 한다면 나도 세 번째 가르침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얘기잖아. 아직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세 번째는 깨닫기가 힘듭니다. 뭔지 알아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 구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는 정말로 불도를 많이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 봐봐. 불교는 되게 역설적인 논리 많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런 말을 다 넣어겠네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그 말은 정답이죠. 그래요? 응. 자, 1번 틀렸어요. 자, 이 기억이 뭐냐면 기억이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한다고 그랬지? 얘들아, 토번 정벌 누가 해요? 성진이가 하니 양소희가 하니? 당연히 양소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토번 정벌은 양소희가 하기 때문에 기억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세속의 호기심을 가져 불교적 가치관에 회의와 부정을 해. 이거는요 아직 양소희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저거 하다가 인간 세상으로 내쫓긴다는 거예요. 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이 아니라 뭐지? 이렇게 후라고 해야죠. 자, 됐어요? 나머지는 이들 보고. 자, 이제 주관식은 볼게요. A가 뜻하는 거, 10년을 동처했던 거. 얘들아, 양소희 적으면 안 돼요. 양소희는 육관대사를 몰라요. 당연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승이 계속해서 지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꿈에서 깰 때가 됐으니까 자꾸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봐봐. 육관대사하고 양소희 적으면 틀립니다. 이게 내신이라면 육관대사와 성진이 스승과 제자로 10년 동안 함께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소화상은 승려입니다. 바로 성진이에요. 양소희가 아니라 성진이라고. 그러니까 소화상의 모미를 통해 양소희가 아니라 성진의 삶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건 그냥 적어놓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됐어요? 사실 구몽은 상당히 어려운 소설인데 세 번째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본문의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교과서에서 나왔을 때는 그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돼요. 불교의 공사상과 관련된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세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회의와 부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회의와 부정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성진이는 그게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거, 확인학습 문제.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할 건데 요거 볼게요. 이 부분은 결국 꿈속 세계 그 자체입니다. 영웅담과 연애담 중에서 연애담이에요. 그 수많은 연애담 중에서 진채봉과 양소유의 만남, 진채봉과 양소유의 자유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식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는지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 이거는 되게 낭만적인 내용이지만 당시 사회가 남녀 간의 연애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거기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뛰면서 굉장히 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항상 연애 소설은 당대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보게끔 유도합니다. 알겠지?
그걸 유도한다고 이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녀간의 연애가 정말 떳떳하게 대놓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예요. 알겠지? 자, 됐어요? 이거 6분 줄게요. 해보세요. 자, 요거 문제풀이입니다.
그거가 싫은 거 아니야? 영화 보고 힘들지. 너뭐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끝났는데. 그럼 애들 하겠지 진짜. 네. 너 뭐 고생했다고? 위치? 뭐를? 그건 애들 그런 애들 영화 만나 있어. 난 뭐 이거 할 때. 맞아? 영화 미치겠다 저 새끼 이제. 왜 좀 찌시? 다른 거 나랑 잘생겼어. 사요. 사? 그거를 그게 달라가지고. 자, 봅시다. 그 앞에 있는 것보다는 비교적 이게 쉬운 내용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됩니다. 자, 얘들아, 양소희는 과거 보러 가는 길이에요. 중요한 업무래요. 중요한 임무는 과거 시험이에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대학 시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우연히 들른 땅에서 시한수를 읊었는데 이 시한수를 읊다가 한 미인과 만나게 되거든. 자,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한 미인이 나왔죠. 후유죠. 자, 당신이다. 봉건사회죠. 봉건사회에서 남녀가 눈이 마주쳤지. 눈 빨아야 돼요. 문제 이렇게 눈 마주쳤지. 빨리 눈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숙한 여자와 남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들아, 아직도 있잖아. 봉건적인 가치관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가 있죠. 어디에요? 뭐 어디야? 그 온갖 아라비아도 있죠. UAE 빼놓고는요. 거기 카타르도 굉장히 그렇거든. 여기 이제 카타르 거기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아랍권들 보면요. 거기 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딱 봤는데 거기 여자들이 지나갈 때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 여행 갈 때 관광객들은 절대로 지나갈 때 여성하고 눈 맞추면 눈 피해주는 게 예의라고 해요. 왠지 알아요? 눈이 마주쳤지? 그러면 그 여자의 오빠나 아버지가 보면 그 여자 굉장히 낮춰. 외관 남자를 쳐다보다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니, 그러니까 미인하고 소유가 눈이 딱 맞췄을 때 이때 양소유가 눈 피해줘야 돼요. 여자들 오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런데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야, 미인도 계속 소유를 쳐다보지. 쭉 읽으면 안 되지만 되게 낭만적이잖아. 이 둘 다 첫눈에 전기통했어요. 그치?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양소유는요. 봐봐. 하늘이 낸 듯한 어여쁜 자태. 니네 뭐뭐 한 듯 나오면 직유법이에요. 단순한 비유죠. 야,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봐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봐봐. 무슨 엠두 같은 데 입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처럼 닮았다고 하는데 이게 최고예요. 하늘이 냈다. 야, 보통 어떻게 해야지, 어떤 미녀여야지 하늘이 낸 거야? 그러니까 절대 미녀 아니?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막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인데 이때 이 침묵을 깨는, 이 긴장감을 깨는 게 양생의 시동이에요. 지금 밥이 중요해? 저녁 식사하고 그래요. 아, 그치? 저녁 식사 먹으러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미인이 정신 잃고 보다가 갑자기 깨닫고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치? 그러니까 이 미인도 양소유한테 반했거든. 정신없이 보다가 저녁 먹으러 하는데 깨닫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했지? 하고. 그러면 얘들아, 이 시동이라는 사람은 잘못한 건 없지. 하지만 양소유의 입장에서 이 시동은 원망스럽게 했어요? 안쓰럽게 했어요? 시동 때문에 결국 미인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럼 봐봐. 기억. 어쩔 수 없이 시동과 돌아가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돌아봐서나 문이 열리지 않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첫눈에 반한 사랑이죠. 요즘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양수는 그래서 한 미인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이 미인의 이름 소개됩니다. 진이고 이름이 최고니까 진채봉입니다. 진채봉인데 진호사의 딸입니다. 당연히 아빠가 진호사겠지? 그리고 이제 미인, 그러니까 요거는 또 보면은 양소유의 관점에서 서술되면서도 여자의 관점에서 서술되는데 봐봐.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귀남자를 만나 그 풍모를 보고 기뻐하고 그 시를 듣고 제주를 흠모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진채봉의 심리 봤지? 첫눈에 반했어요. 양소유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별표 친 거 중요합니다. 진채봉, 그래, 다른 여자랑 달리 눈 피하지 않았지?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남편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여자는 평생 영역과 백년고락이 모두 남편에게 달려있어. 공교롭게도 우리 반은 다 여학생들이네요. 이 말 동의해요? 지금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겠지. 하지만 당시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다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현대적인 가치관은 아니죠? 무슨 가치관? 동건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진채복은 당시로서는 뭐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여자는 남자의 지위를 따라가는 거거든. 결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저 남자야말로 내 남편감이라는 얘기예요. 얘 언제 봤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탕문군 얘기하죠, 밑에. 자, 그렇게 탕문군이라는 여자인데 우리 이 여자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탕문군은 과부였지만 스스로 사마상여를 따라가고 실행했다는 거다. 자, 탕문군 여성 문맥으로 봤을 때 탕문군은 결국 사마상여를 자기 남자로 찍고 적극적으로 따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나는 처녀이니 내가 먼저 나서서 뜻을 밝히면 스스로 자기 결혼에 중매를 서려한다는 혐의를 얻을 것이다. 자, 이거 눈치 보는 거 맞아요? 그래, 탕문군은 과부니까 그렇다 치고 난 처녀인데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만약에 남자를 따라간다면 이거는 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뭔가 눈치를 좀 보고 있죠. 자, 하지만 옛말 인용합니다.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자, 신하는 여자가 없거든요. 남자들의 세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남성들도 절개를 시키는 대상이 임금이잖아. 그래, 쟤네들도 임금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그 삼국지 보면은 그 제갈량, 삼국지의 진정한 주인공은 제갈량이거든. 뭔지 알죠? 제갈량이 유비 찾아온 게 아니지? 유비가 찾아와서 내 부하가 돼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갈량이 왜 필요한 줄 알아요? 제갈량이 모르는구나. 제갈량이 이렇게 세 번 찾아가거든. 삼고초려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이 감동 먹어서 따라가는데 제갈량이 왜 유비 안 따라가냐면 유비 따라가면 고생길이 후원해요. 그리고 하늘에 저번 쳐 봤더니 유비는 성취를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유비가 찾아올 때마다 막 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 같은 촌놈이 자꾸 찾아오고 정성을 다하고 무릎 꿇고 미고 그러니까 감동 먹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제갈량은 그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하니? 이렇게 적용되네. 처녀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다. 뭔지 알겠어요? 진짜로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래, 남자들 세계에서도 신하가 임금을 선택할 수 있듯이 여자도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자, 그리고요,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나중에 아버지에게 거기서 중매를 보내드려도 천지서방 어디서 그를 찾을 있으랴. 자꾸 자기의 선택, 양소유한테 대신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진채복 어떤 성격?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이냐면은 당시 여성들은 집에서 다소곳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한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솔직히 날라리 취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문군 예를 떠올리고 그리고 남자들의 세계에서도 임금을 스스로 선택하듯이 나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요,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나중에 중매를 하지 이런 얘기잖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모사, 인용, 옛말, 인용을 통해서 이 적극성이 훨씬 더 부각되는 거라고요. 진채봉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탕문군 예를 들어 여자도 남자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옛말을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도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 자꾸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인물이네요. 자, 됐습니까? 실제로 뭐 니들도 생각해보세요. 니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되는데 아무리 현대사회를 하더라도 첫눈에 반했죠. 우리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니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봐봐. 니네들 봐봐. 만약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니네가 봐봐. 놀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 혼자 왔어요? 이러죠? 혼자 왔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닌 줄 알겠는데 나쁜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얘들 정상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전화번호 딴다 이러면은 조금은 평범한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근데 니네 봐봐. 운명적인 만남이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날다리처럼 보이고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했으면 이거죠. 저 이런 적이 없는데요. 전날 반갑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니네들도 인생에 딱 몇 번 정도는 모르는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지나갈 때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쳐다보게 될 건데 대부분은 쳐다만 봅니다. 알겠죠? 대부분은 쳐다만 보죠. 쳐다만 보는데 달려가서 그러진 않아요. 알겠지? 뭐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처럼 그런 경우가 없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대학교 친구들이 한 3-4명이서 월미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월미도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딱 가다가 여기 어떤 여자가 쭉 지나갔는데 그냥 알아서 고개가 돌아가서 그 여자를 쳐다본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나도 이런 비슷한 생각 이거 어떡하지? 난 그런 짓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얘들아 먼저 내 친구가 달려나갔어. 저기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게임 셋이 알겠지? 그 남자가 와가지고 저 나쁜 사람 아닌데요. 근데 데리고 나가고 가버리죠. 근데 어떻게 쫓아가요? 그렇게 나의 운명적인 만남은 끝났어요. 0.5초 만에. 알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생 무상해서 왜냐면 이름도 기억 안 나. 이름이 얼굴도 기억 안 나거든요.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종이에다가 시 한 수를 써서 유머를 통해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거든. 근데 유머가 바로 묶으면 봐봐. 심부름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주인이 시켰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지. 자 나중에 어사께서 물으시면 어찌 대답합니까? 유머는 좀 걱정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할게요. 근데 어사가 누구예요? 진채범 부친이잖아요. 그 당신 아버지께서 만약에 이 사실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금지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채봉이 남자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지? 이런 행동이 당시 금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성의 제약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유머를 걱정해 주는 거라고. 너 이러다가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밑에 되게 품위 있게 말해요. 그것은 내 할 일이니 걱정 마세요. 되게 품위 있지? 이거를 얘들아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죠. 죽어. 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유머가 또 걱정합니다. 상공이 결혼이나 약혼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고민해봐야 돼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첫눈에 반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했다면 어떡하냐?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니네 봐봐. 내 친구가 막 고민합니다. 어떤 애 보고서 반했어. 내가 편지를 주려고 해. 편지 내가 전해줄게. 근데 말이야, 걔가 만약에 여친이 있거나 유부남이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했지. 야, 그 남자 만약에 유부남이면 어떡할 거야? 여친이면 어떡할래?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서 물어봤더니 유부남이야 혹은 여친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포기하지? 아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대단합니다. 결혼했으면 첩이 될래. 대단하잖아요? 진초봉이 얼마나 양소에 대해서 반해지 알겠지? 불행히 결혼했으면 실로 그의 첩이 되는 걸 꺼리지 않겠지만 누가 첩이 되고 싶어요? 그지? 난 저 사람이면 무조건 저 사람 잡아야 돼요. 결혼했다면 불행하지만 첩이 되어서라도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적극성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아요? 요즘 시대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도 봐봐. 축첩제도가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축첩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보 같은 귀한 집 여성이 절대 저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양소희가 마음에 든 거죠. 지금까지 남은 뭔지 알아요? 야, 저 남자 만약에 유부남이거나 여친 있으면 어떡할래? 유부남이거나 여친이라도 그럼 바람 피면 되지 이러다가. 야, 이거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인데 그렇게라도 얘기한다는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말해야죠. 큰일 나죠.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볼게요.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처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처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처벌로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근데 그런 천한 처벌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양소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농담처럼 얘기한 거예요. 알겠지? 그럴 때는 말려야 되겠죠. 안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자 A 이거 진채봉이 지은 시인데 버드나무 심은 뜻이 님의 말을 묶어 들어간 건데 근데 너 왜 자꾸 서울길로 가느냐? 이건 중요한 거는 버드나무의 기능 자체가 님을 못 떠나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님에 대한 큰 사랑 요걸 담고 있는 겁니다. 시 잘 썼나 봐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시 잘 썼나 봐요.
양소유가 봐봐 저명하신 왕이나 200이 고쳐지려고 해도 한 글자도 못 바꾸겠다 극찬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지?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보시면 버드나무 1000만가지 가지마다 마음을 묶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버드나무에다가 1000만가지다 내 마음을 묶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봄 소식을 이루려고 했으니까 이 버드나무도 진채봉에 대한 양소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예전에 이생규장전할 때 얘기했습니다. 소설 안에 한시가 들어가면 시는 정서의 문학이거든. 그러니까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 그리고 양소유도 한 적극성 합니다. 연락이 오니까 기뻐하면서 양소유의 적극성이 뭐야? 오늘 밤 아씨의 용모를 보고자 하니 라고 했죠. 자 그래 말 나온 김에 오늘 보자. 오늘 밤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것도 금지된 거거든요. 오늘 밤에 아가씨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모가 채봉한테 갔다 왔는데 그 유모가 채봉의 말을 전달해 주는데 근데 여기서 진채봉 좀 이상해요.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되게 튕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뭔 말이냐면 굉장히 적극적이면서도 선을 넘지 않아. 알겠지? 양소유가 좋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만 밤에 만나는 건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알겠지? 사사를 만나는 건 예법에 만나지 않아요. 자 다만 밑에 보세요. 한밤중에 만나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쉽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나면 꾸짖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진채봉은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결국 예법에 어긋난 행동은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지? 그렇다고 안 만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여자입니다. 우리 몰래 만나지 말고 당당하게 내일 우리 집에서 만납시다. 이거죠? 자 요즘은 따진다면 나 너 좋아하는데 너는 나도 좋아. 오늘 밤 볼까? 그렇게 우리가 뭐 그럴 필요 없으니까 내일 난 그렇게 몰래 만나고 싶지 않아. 내일 우리 찾아와서 바로 청혼해. 알겠죠? 당당하게. 이거 되게 적극적인 거예요. 자 진채봉은 적극적이지만 결국 몰래 뭔가를 하는 거 싫어요. 알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됐어? 자 이제 7번 가볼게요. 7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시 사회는 욕망이 억압된 사회거든. 그러니까 작품 속의 등장인물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지만 주위의 시선이나 당대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제어하기도 한다. 이게 뭐냐면 당시 자유연애가 억압됐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데 자 보세요. 소유가 1번 시동을 원망한 것을 왜 시동을 원망했냐면은 계속 그 여자를 보고 싶은데 시동 때문에 그 여자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고 채봉이가 2번 떠올린 옛말을 여기서 옛말을 떠올려가지고 그래 옛말에 신하들도 임금을 선택한다고 했잖아. 그럼 여자도 남편 선택할 수 있어. 자기 행동에 정당화를 주는 거지.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저 사람은 내 남편을 선택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충족을 위한 근거, 정당한 근거입니다. 그 다음 채봉이가 유모에게 뭘 지시했는데 내 마음을 담은 시를 갖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위의 시선을 중시하는 거니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한 거니? 자신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됐습니다. 3번 틀렸어요. 그리고 4번 유모가 채봉에게 질문한 것은 니네 아빠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잖아. 어사가 아니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채봉의 욕망과 관련된 당대의 가치관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행동은 어른들한테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또 하나 결혼한 남자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 혹시 결혼한 남자는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채봉이는 소유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거절한 거 맞아요. 왜냐 만나자라고 했을 때 만나기는 만나는데 밤에 만나는 건 거절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날이 밝을 때 당당하게 집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만약 사사를 밤에 만나면 구설수에 오른다고 했잖아요. 자 됐습니까? 그리고 5번 볼게요. 5번은 구멍은 분명히 앞부분 봐봐. 뭐 돌랑과 두드리가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고 전기적 여두가 분명히 있었지? 만약 그리고 하늘나라가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용궁세계가 나오고 그러지? 그건 본문에 있을 때라 그런 거예요. 알겠지? 이 부분은 연애담으로서 전기적인 요소나 신비로운 공간은 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이야기 바깥 서술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작품 안 서술자. 이건 나가 등장하는 서술자. 나가 등장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 1인칭 시점이거든. 고전 소설은 1인칭이 없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3인칭 시점이지. 3인칭 시점은 이야기 바깥 서술자예요. 자,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 자, 그 다음에 6번은 오늘도 테스트 나오는데 반어법. 반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반대를 이야기하는 반어법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5번. 채범과 소유는 모두 동일 소재, 버드나무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3번. 버드나무 천만 가지는 소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서인데 속수무책이 뭔지 쓰지 알아요? 방법이 없네. 속수무책은 방법이 없어요. 소유는 채범이 창하는 사라지자 돌아올 수밖에 없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채범이를 불러낼 방법이 없는 거잖아. 속수무책. 수수방관은 봐봐. 요거 지금 방관이죠?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연실색이라는 것은 깜짝 놀란다는 뜻이야. 알겠죠? 쉽게 말한다면 혼비백산도 비슷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하무인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 건방진다. 안하무인하다는 것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사람이 있을 때는 신경 써야 되는데 너무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건방지다는 뜻이에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